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날, 서하은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낯선 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천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수십 년 된 침술 서적이 전부였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고향의 푸른 산과 맑은 계곡 대신 회색빛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이 도시로 팔려오듯 왔다. 그녀의 옆에 앉은 중년 여성, 자신을 김비서라고 소개한 여자는 1시간 넘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값비싼 화장품과 경멸감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시골뜨기 소녀를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였다. 하은은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손끝에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다루고 침을 놓으며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듯 섬세하면서도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의원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이니 함부로 더럽히거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차는 서울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로 알려진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철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잘 가꿔진 정원과 압도적인 크기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마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재벌가의 본가였다. 하은은 심호흡을 했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지옥이 될 수도, 혹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결혼 상대는 천마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 강지훈이었다.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거실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강지훈의 숙모이자 현재 천마그룹의 안주인 노릇을 하는 윤희정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처럼 차가웠다. 그녀 옆에는 아들 강민혁이 비스듬히 서서 흥미롭다는 듯 하은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형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어온 실질적인 후계자였다. 윤희정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 네가 서하은이냐 듣던 대로 촌스럽기 짝이 없구나. 용한 무당이 내 사주가 지훈이의 기운을 깨울 수 있다고 하더구나. 미신 같은 소리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이니 분수를 알고 처신하도록 해라. 그 말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그녀의 가치를 규정하는 낙인이었다.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였다. 강민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형수님이 되실 분인데 시골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앞으로 여기가 형수님 집이니 편하게 지내요.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형수님이라는 단어에 실린 조롱의 무게를 하은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녀를 이곳에 데려왔을 뿐 결코 가족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에게 하은은 그저 값비싼 부적이나 다름없었다.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절차가 이어졌다. 하은은 하얀 소복 같은 드레스를 입고 가족들의 감시 아래 서류 몇 장의 도장을 찍었다. 신랑은 자리에 없었다. 아니 그는 이 집 어딘가에 숨쉬지 않는 인형처럼 누워있을 터였다. 모든 것이 끝나자 하인 하나가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이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에 놓인 거대한 침대 위에 강지훈이 누워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는 여전히 놀랍도록 잘생긴 남자였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삐삐하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하은은 가만히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을 남자의 손은 이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정한 의원은 병의 근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다스리는 법을 평생 배워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수백 년 된 가문의 보물인 은침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녀는 이 남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작은 저항이었다. 그녀는 은침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들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롭게 빛났다. 하은은 강지훈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혈색과 기운을 살폈다. 그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영혼은 깊은 심연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였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오직 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집중했다. 은침 끝이 그의 정수리에 있는 백회혈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손끝에서 침을 통해 그의 몸으로 전달되었다. 첫 번째 침을 놓자 그를 감시하던 기계의 파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은은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침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고 정확했다. 인당 태양풍지, 뇌의 기운을 깨우고 막힌 혀를 뚫는 중요한 혈자리마다 은침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쯤 마지막 침을 그의 손에 있는 합곡혈에 놓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무런 반응도 없던 강지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하은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쫓았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이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잠시 헤매더니 이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하은에게로 향했다. 그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 그 한마디는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동시에 그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던 의료기기들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뇌파 그래프가 폭풍처럼 요동쳤고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삐삐삐삐 요란한 경고음이 방문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하은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극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 그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혁과 윤희정 그리고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헐레벌떡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눈을 뜨고 있는 강지훈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순도 높은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공포였다. 특히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형이 바로 지금 그의 눈앞에서 살아 숨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희정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감히 지훈이 몸에 손을 대. 저 애를 당장 끌어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가득했다. 주치의는 황급히 강지훈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고 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식만이 흘러나왔다. 회장님께서 정말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강민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은을 노려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나 흥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적의와 살기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용하다는 의사들도 신의 손이라 불리는 명의들도 포기했던 형을 저 보잘것없는 시골 계집애가 단 하룻밤 만에 깨워냈다는 사실을 그의 완벽했던 계획 10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왕국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 여자 서하은을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하은은 그들의 살벌한 시선 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이제야 실감했다.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 거대한 저택에 잠들어 있던 탐욕과 거짓 그리고 추악한 비밀들을 한꺼번에 깨워버렸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기계 경고음과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외침 속에서 하은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희미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질문을 읽었다. 너는 누구냐는 질문.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는 혼란. 그녀는 이제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희미한 의식은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낯설었다. 10년 전 앳된 모습의 동생 민혁은 이제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가 되어 있었고 인자했던 숙모의 얼굴에는 탐욕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세상은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그의 흐릿한 시선은 다시 자신을 깨운 이름 모를 소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만이 이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재빨리 상황을 통제하려 나섰다. 그는 주치의의 어깨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장 정밀 검사를 준비해. 외부에는 어떤 정보도 새어나가선 안 돼. 형님의 상태는 아직 불안정하고 섣부른 소문은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하은에게 맹수 같은 시선을 던지며 명령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턴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환자는 이제 막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와 소란을 피우는 것은 환자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윤희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내 조카의 몸에 손을 대다니. 네가 뭔데 감히 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냐. 너는 그저 액바디 무녀처럼 들여온 것일 뿐이야. 내 역할은 끝났으니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윤희정의 날카로운 외침에 하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윤희정과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법적으로 강지훈 씨의 아내입니다. 보호자로서 저는 그의 곁을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그의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기적인 소란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시골 소녀의 순박한 얼굴 뒤에 숨겨진 강인함에 강민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짧은 실랑이를 지켜보던 강지우는 희미하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자신을 깨운 저 소녀를 적대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마른 입술을 열었다. 물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했다. 하은은 즉시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잔을 들어 그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지난 10년간 그에게 물 한 모금 직접 건네본 적이 없었다.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강지훈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 맥박, 뇌파. 모든 수치가 기적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었다. 주치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강민혁에게 보고했다. 부사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의 의식이 명료하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장기간의 와병 생활로 근육이 모두 퇴화해서 재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말은 하은의 행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민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저택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강민혁은 외부에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했다. 그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강지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 둘째, 하은이 사용한 방법을 알아내고 그것을 미신이나 위험한 민간요법으로 치부하여 그녀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은을 별채에 감금하다시피 격리시키고 강지훈의 병실에는 자신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다. 하지만 하은은 순순히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별채에서 나가지 않았지만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들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요구를 전달했다. 남편의 식사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환자에게는 음식이 약과 같습니다. 약재의 성질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요구는 합리적이었고 아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강민혁도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하은이 만드는 모든 음식의 재료와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하은은 매일 정성껏 약선 요리를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음식에 능숙하게 배합했다. 그녀의 음식은 강민혁의 의료팀이 제공하는 영양수액과는 차원이 달랐다. 며칠이 지나자 강지훈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빨라졌다. 그는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하인을 통해 자신을 깨운 아내 서하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들었다. 강지훈은 혼란스러웠다. 10년의 공백. 눈을 떠보니 세상은 변해 있었고 가족들은 자신을 괴물처럼 대했다.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서류상의 아내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꿈을 꾸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절벽으로 추락하던 순간의 공포, 그리고 그 직전 조수석에 앉아있던 민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섬뜩한 미소. 그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강민혁이 홀로 강지훈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 이제 좀 어때? 형이 깨어나서 정말 기뻐. 지난 10년 동안 형을 대신해서 회사를 지키느라 정말 힘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동생의 목소리 같았지만 지훈은 그의 눈에서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지훈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는 누구냐? 그는 하은을 지칭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 아, 그 시골 여자 말이야. 그냥 무당말 듣고 들인 액바디야. 형이 깨어났으니 이제 곧 정리해서 시골로 돌려보낼 거야. 신경 쓸 거 없어. 강민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지훈의 의심을 키웠다. 자신을 살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내쫓겠다고 그는 다시 물었다. 사고. 어떻게 된 거였지? 그 질문에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이었어. 형은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이제 그런 건 잊고 회복에만 전념해. 강민혁이 방을 나간 후 지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혁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깨운 그 소녀 하은에게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것도. 그는 지금 힘이 없었다.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까지도. 그는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해줄 유일한 열쇠가 서하은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의 저택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강민혁은 형의 기적적인 회복을 그룹의 호재로 포장하며 언론을 통제했고, 자신은 여전히 자애로운 동생이자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강지훈의 병실은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감옥이나 다름없었고, 서하은은 별채에 머물며 요리를 만드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는 언제나 빈틈을 낳는 법이다. 그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하은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여보내는 음식 쟁반이었다. 그녀는 죽 그릇의 뚜껑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다. 첫 메시지는 간단했다. 정신이 온전하시면 숟가락을 그릇 오른쪽에 두십시오. 그날 오후 비워진 그릇 옆에는 숟가락이 약속처럼 오른쪽에 놓여 있었다. 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사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릇 뚜껑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 창구가 되었다. 지우는 하은의 쪽지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세상 변화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금씩 알아갔다. 공식적인 사고, 기록, 강민혁의 부사장, 취임, 그리고 자신과 하은의 황당한 결혼까지. 그는 모든 정보 조각을 맞추며 머릿속의 퍼즐을 재구성했다. 기억의 안개는 서서히 걷혔고, 사고 직전 민혁의 그 섬뜩한 미소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동생의 소나기 안에서 무력하게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는 하은에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잉크가 없었기에 그는 바바를 으깨어 작은 종이 조각에 글씨를 썼다. 사고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그 짧은 문장을 발견한 순간 하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지훈의 몸에 남은 기의 흔적은 단순한 충돌 사고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생명 중추를 파괴하려 한 사악한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확신이 생겼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암투가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접선을 계획했다. 하은은 지훈의 재활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환자의 근육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기혈순환 마사지를 병행하면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강민혁은 의심했지만 형의 빠른 회복이 자신의 우애 깊은 동생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허락했다. 다만 반드시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은은 그 조건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간호사에게 일부러 구하기 힘든 희귀 약초를 정원에서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약초의 효능에 대해 전문가처럼 설명하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간호사는 의심 없이 자리를 비웠다. 단 10분의 시간. 하은은 지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훈은 힘겹게 입을 열어 자신의 기억과 의심을 털어놓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굳건한 신뢰로 이어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다. 지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10년 전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최영진 상무. 우직하고 충성심 강했던 그는 분명 민혁의 시대에 껄끄러운 존재였을 터. 지훈은 하은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며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아마 회사 내에 있더라도 한직으로 밀려나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내가 보냈다는 증표로 겨울 사자 이야기를 해줘. 나만 아는 그의 별명이다. 겨울 사자는 추운 겨울에 태어나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탔던 최상무를 지훈이 놀리며 붙여준 애칭이었다. 하은에게는 저택을 나서는 것부터가 큰 과제였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에게 급체 증상을 호소하며 복통을 연기했다. 시골에서 가져온 약이 다 떨어져 약국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감시자는 윤희정에게 보고했고 1시간의 외출을 허락받았다. 물론 운전기사와 감시역 하녀가 동행하는 조건이었다. 하은은 순순히 차에 올랐다. 도심의 한 약국 앞에서 차가 멈추자 그녀는 약을 사는 척하며 한여를 따돌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몸을 숨긴 그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천마그룹에 버려진 물류 창고였다. 최영진 상무는 그곳의 관리소장으로 좌천되어 있었다. 화려했던 그룹 비서실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초라한 중년 남자가 그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맞았다. 하은은 자신이 강지훈 회장의 아내라고 밝혔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회장님은 아직 의식불명이오. 당신 같은 사람이 회장님 이름을 팔아 무슨 짓을 꾸미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배신과 모략을 겪으며 그는 누구도 믿지 않게 된 것이다. 하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겨울 사자께서 많이 추우신가 봅니다.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영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겨울 사자라는 별명은 자신과 회장님 단둘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의 경계심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희미한 희망이 차올랐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하은을 자신의 낡은 사무실로 이끌었다. 문을 잠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회장님께서 깨어나셨단 말입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강지훈의 기적적인 회복, 강민혁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사고에 대한 회장님의 의심까지. 최영진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10년 전 사고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민혁 부사장이 가장 먼저 현장을 통제하고 모든 자료를 독점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파헤치려다 결국 이곳까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모멸감을 견디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최영진은 자신의 낡은 사무실에서 지난 10년간의 그룹 내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어떻게 이사회를 장악하고 회장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쳤으며 어떤 사업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하은은 저택 안에서 지훈을 돌보며 그의 재활을 돕고 동시에 음식 쟁반과 비밀스러운 접선을 통해 최영진이 수집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훈의 지시를 받아오는 위험한 연락책 역할을 맡았다. 강지훈은 비록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명철한 두뇌는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는 최영진이 보내온 자료들을 통해 민혁이 구축한 부패의 제국을 파악해 나갔다. 그리고 하은의 침술과 마사지 덕분에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고 있었다. 이제 그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고 또렷한 목소리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 장막 뒤에는 탐욕으로 얼룩진 진실이 숨쉬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때를 준비해야 했다. 강지훈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빨라지자 강민혁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형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된 날, 민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법률팀과 주치의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그의 목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강지훈을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만드는 것. 육체는 회복되었을지언정 10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그의 정신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그것만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룹이 진행하는 복잡한 사업 구조나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 그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섣부른 경영 복귀는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강민혁은 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논리를 포장했다. 그는 강지훈의 상태를 진단한 의사들의 소견서를 위조하고 그가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으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강민혁은 서하은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지훈의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은을 무너뜨리면 강지훈은 다시 고립된 섬이 될 터였다. 그는 사람을 고용해 하은의 고향 마을로 보냈다.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흠집을 찾아내려는 속셈이었다. 곧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돌아왔다. 하은의 집안이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소문, 그녀가 마을의 한 청년과 혼담이 오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가 신기가 있는 무당이라는 악의적인 왜곡까지. 이 소문들은 저택의 하인들 사이에서부터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서하은은 돈 때문에 식물인간에게 시집온 탐욕스러운 여자 남편을 주술로 조종하려는 무서운 요부로 둔갑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노골적인 경멸과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를 따랐다. 하지만 하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강민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 계집애의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한편 강지훈과 최영진 그리고 하은의 비밀 동맹은 첫 번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영진은 밤을 새워가며 강민혁의 측근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들의 비리 장부를 찾아냈다. 그중 하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갔지만 실상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통로였다. 이 사업을 책임지는 인물은 강민혁의 오른팔인 박성준 전무였다. 그를 흔들면 민혁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전체를 터뜨리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하고 위험 부담이 큽니다. 우선 아주 작은 바늘로 둑을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이 힘겹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천마그룹을 이끌던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경영자의 그것이었다. 그의 전략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박 전무가 유령 회사와 주고받은 수많은 계약서 중 날짜가 조작된 단 한 건의 계약서 사본을 익명으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흘리는 것이었다.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천마그룹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작전은 하은을 통해 실행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약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외출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감시가 더욱 심했지만 그녀는 도심의 번화한 백화점에서 감시하던 하녀의 시선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약속된 공중전화에서 그녀는 최영진이 알려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의 존재를 알렸다.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특정 지하철역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만 남긴 채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며칠 후 예상대로 작은 파문이 일었다. 한 경제 주간지에 천마그룹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의혹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가 실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회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는 단신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사는 천마그룹 내부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박성준 전무는 대노했고 강민혁은 내부 정보 유출자가 있다고 확신하며 의심 가는 모든 임직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과민한 반응이야말로 지훈이 원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연못 속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누가 가장 먼저 동요하는가? 누가 누구와 접촉하여 입을 맞추는가? 최영진은 이 모든 과정을 은밀히 감시하며 세력도를 그려나갔다. 강민혁의 왕국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그들은 강지훈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서하은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그날 밤 하은의 처소를 찾아갔다. 분노를 억누른 차가운 얼굴로 그는 하은이 만든 약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무슨 꿍꿍이로 이 집에 들어온 거지 돈 아니면? 다른 배우라도 있는 건가? 그의 날카로운 신문에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이 그의 의심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저는 부사장님께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저를 이 집으로 들인 부사장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논리정연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고를 드리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강민혁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간호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지훈은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 미녀가. 강지훈의 목소리는 비록 힘이 부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허공에 멈춘 자신의 손을 황급히 거두며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형, 여긴 어쩐 일이야? 난 그냥 형수님이 혹시 형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대화를 좀 하고 있었어. 그의 변명은 뻔뻔했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의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민혁을 응시하며 말했다. 내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해.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서 회사 일이나 신경 써. 그 말은 형의 부드러운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마그룹의 주인이 내리는 명령이었다. 강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였다. 그가 방을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휠체어를 움직여 하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 손을 뻗었지만 아직 근력이 부족해 힘없이 떨어졌다. 대신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날의 대치 이후 강민혁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강지훈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려던 계획을 서둘렀고 동시에 10년 전 사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경찰 사고 현장을 수습했던 직원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거액의 돈을 뿌리며 입을 막았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다. 최영진은 이미 강민혁이 놓친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한 뒤였다. 그것은 바로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사의 동생 김진수라는 인물이었다. 공식 기록상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 과실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최영진이 찾아낸 바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의 유가족은 사고 직후 거액의 보험금과 의문의 합의금을 받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특히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그의 동생 김진수는 잠적 직전 자신의 계좌로 출처 불명의 돈 5억 원을 입금받은 기록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공범이거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김진수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그는 개명까지 하고 철저히 숨어 지내고 있었다. 최영진은 자신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해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며칠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그가 강원도의 한 외진 산골 마을에서 약초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문제는 그 마을이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폐쇄적인 곳이라는 점이었다. 낯선 이가 나타나면 즉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터였다. 강민혁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때 하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약초에 대해 잘 압니다. 약초를 구하러 온 외지인으로 위장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 지형이라면 제게 더 익숙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지훈은 극렬히 반대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최영진과 하은 두 사람이 김진수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되었다. 최영진은 외부에서 지원 및 연락을 담당하고 하은이 직접 김진수와 접촉하는 역할이었다. 하은은 평소 입던 시골 처녀의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약초를 캐는데 쓰는 작은 호미와 바구니를 챙겼다.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구도 그녀를 거대 재벌가의 안주인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영진의 도움으로 마을 근처까지 차를 타고 간 뒤 그곳부터는 혼자서 산길을 걸어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태연하게 약초를 캐는 신용을 하며 김진수가 살고 있다는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과 행동에는 한치의 어색함도 없었다. 김진수는 수염이 덥수룩한 경계심 가득한 눈빛의 사내였다.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다. 하은은 닫히는 문틈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브레이크 오일 냄새가 아직도 당신 손에서 나는 것 같군요. 김진수 씨. 그 한마디에 김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하은을 오두막 안으로 거칠게 끌어들였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10년간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은이 그를 설득하려던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역의 하수인들이었다. 최영진이 외부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하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탈출로는 단 하나, 오두막 뒤편의 험준한 산길뿐이었다. 하은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주저앉은 김진수의 팔을 붙잡고 외쳤다. 이대로 잡히면 당신은 죽어요.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요. 그때부터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정장을 입은 강민혁의 부하들은 험한 산길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워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반면 하은은 마치 산의 일부인 것처럼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김진수를 이끌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추격자들의 발을 묶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다. 덩굴을 이용해 교묘한 함정을 만들고 온나무 진액을 그들의 예상 경로에 발라두었으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풀을 으깨어 바람에 날려 후각을 마비시켰다. 한 번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덩치 큰 남자 하나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남자가 김진수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하은은 손에 숨기고 있던 가느다란 침 하나를 번개처럼 뽑아 그의 목덜미 혈도를 정확히 찔렀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잠시 몸이 마비되었다. 김진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의 눈에 하은은 마치 산신령처럼 보였다. 길고 긴 추격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최영진이 대기하고 있던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며칠 동안 공포에 떨었던 김진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주저앉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하은의 모습에 그는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내 목숨 값이었소. 10년 동안 버리지도 못하고 부적처럼 품고 살았지. 그 USB 안에는 10년 전 강민혁이 김진수의 형에게 사고를 위장하여 강지훈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김진수의 형은 혹시 모를 배신에 대비해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죽기 직전 이 파일을 동생에게 넘겼던 것이다. 이것은 강민혁의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스모킹건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천마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강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안건은 단 하나, 강지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한정치산자 신청의 건. 그것은 형의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박탈하고 자신이 공식적으로 천마그룹의 왕좌에 오르겠다는 대관식과도 같은 선포였다. 강민혁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회의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정신과 의사들의 위조된 소견서, 강지훈이 현실 감각 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 그리고 그의 경영 복귀가 회사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럴듯한 프레젠테이션까지. 이사회 멤버들은 이미 대부분 그의 편이었다. 지난 10년간 그의 돈과 권력에 길들여진 그들은 기꺼이 그의 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장 한쪽 구석에 앉은 윤희정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훌륭한 연기톤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형님이신 강지훈 회장님께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은 형님의 정신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영상들을 띄우며 주주들을 선동했다. 회의는 그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그의 변호인단이 법률적인 문제없음을 설명했고, 매수된 의사는 강지훈의 상태가 경영활동에 부적합하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반대 의견을 내려는 소수의 목소리는 거대한 찬성 분위기에 묻혀 힘을 잃었다. 이제 마지막 안건 통과를 위한 거수 투표만이 남아있었다. 강민혁은 의사봉을 잡으며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다. 그럼 강지훈 회장님의 경영활동, 정지 및 한정치산자 신청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대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처음에는 정적 그리고 이내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낡은 비서실의 최영진 상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날카로웠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강민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쥐고 있던 의사봉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최악의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을 꿰뚫는 듯한 시선으로 단상 위의 동생을 노려보았다. 강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서하은이 담담한 표정으로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강지훈의 귀환이 바로 자신 덕분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무언의 선포와도 같았다. 강지훈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많이 놀랐나 보군 강민혁.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형이 어떻게 여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그리고 저 여자는 또 누구야. 보안 요원들 당장 저 사람들을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천마그룹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 지금 누구도 감히 강민혁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중요한 회의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 사람은 자네가 내 목숨을 살리라고 데려와 놓고 이제 와서 누구냐고 묻다니까. 내 아내 서하은 일세. 그는 최영진에게 눈짓했다. 최영진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민혁이 틀었던 조작된 영상 대신 스크린에는 김진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죄책감을 참회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자신의 형을 시켜 어떻게 사고를 위장했는지, 어떻게 브레이크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그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회의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강민혁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1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젊은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깔끔하게 처리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단순 추락 사고로 보여야 해. 성공하면 약속한 돈의 2배를 주지. 실패는 없어. 그 오싹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민혁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는 단상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저건 내가 아니야.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1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닥쳐왔다. 그들은 넋이 나간 강민혁과 박성준 전무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너도. 그의 마지막 발악은 닫히는 문에 의해 가로막혔다.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단상 위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동생이 끌려나간 문을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위엄을 되찾아 있었다. 천마그룹의 주인 강지훈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합니다.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대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의 폭탄 같은 선언은 천마그룹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파장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한 기업의 총수가 바뀐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 거짓과 부패 위에 군림하던 시대가 끝나고 정의와 진실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지훈은 그저 굳건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를 재건하는 것과 같은 고된 과정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식 명령은 최영진 상무를 그룹의 핵심인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10년간의 서름을 딛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최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고 강지훈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그룹 재건의 선봉에 섰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강민혁이 구축해놓은 부패의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측근들을 위한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 뇌물을 통한 정관계 로비까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어떤 타협이나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해임되었고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중했다. 강민혁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함께 건설했던 어머니 윤희정 역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재벌가의 추악한 몰락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지훈은 법정에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통쾌함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혔던 이들의 비극에 대한 깊은 씁쓸함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그룹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때 강지훈은 비로소 자신과 서하은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시작은 사기극과 음모로 얼룩진 계약 결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험난한 싸움을 함께 헤쳐나온 유일한 동지였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밤늦게 서재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을 때면 하은은 조용히 다가와
그윽한 향이 나는 약차를 내려놓곤 했다. 그 작은 온기가 지훈의 지친 마음을 녹였다. 어느 날 밤 그는 일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가 깨어났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괴물처럼 대했지. 그런 내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당신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해준 거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은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적힌 재산분할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소. 당신은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소. 이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나시오. 세상 어디에서든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겠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려 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은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서류를 밀어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시골뜨기 계집애로 이곳에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고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까지 모두 들여다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은은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제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습니다. 당신이 제게 주어야 할 것은 돈이나 자유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하게 말했다. 제게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주세요. 그 말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자 그녀가 그에게 건네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강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진심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세상 가장 귀한 보석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진정한 새벽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이 돌아온 후 천마그룹에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은 이제 완전히 멎어 있었다. 그 자리에는 건강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과거의 방식을 무작정 따르지 않았다. 그는 10년간의 공백을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갖는 기회로 삼았다. 투명 경영과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경영 철학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모든 임직원의 굳건한 신뢰를 얻었다. 천마그룹은 단순히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하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비밀스러운 아내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천마생명과학연구원이라는 재단을 설립했고 하은은 그곳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해박한 전통의학과 약초에 대한 지식은 현대 과학과 결합하여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했다. 연구원은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시골뜨기 소녀는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한때 감옥처럼 차갑고 삭막했던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도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하은의 손길이 닿은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그녀가 직접 고른 약초들이 작은 텃밭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대리석으로 가득했던 실내는 온기가 느껴지는 원목 가구와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들로 채워졌다. 정막을 깨던 기계음 대신 이제는 두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곤 했다. 그들은 비로소 그곳에서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지우는 하은의 연구원을 찾았다.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연구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내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사실에 새삼 깊은 존경과 사랑을 느꼈다. 토론이 끝난 후 하은은 지훈을 발견하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바쁘실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연한 아내의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연구원 옥상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지난 1년을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서 그의 말에 하은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끔찍한 첫 만남이었죠. 당신은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고 저는 팔려온 신부였으니까요. 그들의 시작은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묘한 인연이었다. 지훈은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그때 당신이 내게 진짜 이유를 달라고 했었지. 내가 당신 곁에 머물 이유를. 그동안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는 하은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이제 완벽하게 힘을 되찾아 그녀의 섬세한 손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꺼내놓았다. 당신은 나를 살렸고 내 세상을 되찾아 주었소. 하지만 그게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아니야.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고 당신이 끓여준 차를 마시고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요. 서하은 당신은 내게 생명의 은인을 넘어 내 삶의 이유 그 자체가 되었소. 그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은의 눈가에 투명한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지난 모든 시간의 고통과 슬픔이 이 한마디로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불행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세상이자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들의 기묘하고 위험했던 만남은 이제 세상 가장 굳건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저 멀리 해가 서서히 기울며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하루의 끝을 알리는 노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할 수많은 내일의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약속과도 같았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끝을 맺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오늘 이 석양처럼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날 것이었다.